다이어트나 비만에 대해서 결국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욕구를 참는 것만이 유일한 비결인 건가요? 이게 정신력, 의지력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살을 빼신 분이 제일 살이 잘 찝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를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 의해서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도 우리 당뇨병 연구의 대가 조영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뇨병 얘기를 계속 여쭤볼 텐데요. 살찌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살이 잘 찌는 체질도 있고 덜 찌는 체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심하게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질적으로 살이 쉽게 찐다든지 혹은 당뇨병에 잘 걸릴 수 있다든지 그런 체질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체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유전적으로 체중이 늘기 쉬운 그런 특성을 타고난 사람이 계시고요. 비만의 유전적인 연구를 할 때는 제일 쉬운 모델이 쌍둥이 연구예요. 일란성 쌍둥이가 미란성 쌍둥이보다 더 체중이 비슷한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체지방 양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결정되느냐를 보게 되면 45% 내지 70%의 나의 체지방 양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하긴 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부모로부터 받을 때가 많으니까 그 부분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엄마 아빠가 비만하면 자식도 비만하고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비만해요. 또 장내 세균 조성에 따라서 체중이 더 늘 수 있는 그런 세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를 다 못 시키고 변으로 배설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굳이 영양소를 분해시켜가지고 흡수시켜주고 이런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알뜰살뜰하게 에너지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내가 많이 먹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개인들을 이렇게 네트워크 분석을 쭉 해보면 비만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특성이 발견되어서 논문으로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제가 가끔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앞에 어르신 한 분 계셔가지고 어르신이 안 드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 아무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물을 한번 먹어보면 제 옆에 사람 따라서 물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퍼져나가고요. 용기를 해서 하나 딱 먹어보면 옆 사람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면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 먹으면 요것밖에 안 먹을 걸 같이 먹으면 또 많이 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대식가들이 있고 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이 먹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전자 조성, 장내 세균의 조성,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 내 친구들 포함해서 이런 환경들이 내가 살이 쉽게 찔 수 있는 체질을 제공할 수가 있죠. 그 장내 세균 얘기하셨는데 정말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종류의 미생물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이거를 실험적으로 딱 증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비만한 사람의 장내 세균, 그리고 날씬한 사람의 장내 세균을 균이 아예 없는 무균 생쥐에다가 이 균을 갖다가 넣어줘 봤더니 비만한 사람의 장내 세균을 받은 생쥐는 쉽게 살이 찌고 날씬한 사람의 장내 세균을 받은 생쥐는 쉽게 살이 찌지 않았어요. 똑같은 걸 먹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됐죠. 그러면 날씬한 사람의 장내 세균을 좀 추출해다가 비만인 사람 장내에다가 이식하면 비만이 치료가 될까요?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진료에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아주 치료가 힘든 대장염이 있습니다. 대장염 중에 한 종류는 좋은 세균을 넣어주게 되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장내 세균을 이식하는 그런 치료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죠. 아니,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비만은 해결이 안 됩니까? 좀 해주세요. 좀 연구 좀 하시고. 너무 이제 환경이 비만 친화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많고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언제나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도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배달 어플이 잘 되는 것도 비만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 시골 가옥 구조를 생각하시면 안방이 있고 뭘 먹으려고 그러면은 곳간에 가거나 부엌에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뭐 한 9시쯤 돼가지고 할머니 배고파요 그러면 야, 잘밤에 먹는 거 아니다 라고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실, 부엌, 안방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먹을 걸 갖다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밤을 정복을 한 상태잖아요. 환하게 밝혀져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고 살이 정말 쉽게 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다이어트나 비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까? 환자 진료를 할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분은 운동해서 살 빼야지.
이 부분이에요. 운동을 해서 살 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조금 운동을 하고 또 그만큼 먹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체중을 뺄 때 공식은 일단은 먹는 걸 줄여서 빼고 운동으로 유지를 하자. 이런 공식이 대개는 맞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루에 뭐 2-3시간 혹은 4시간까지도 할 수 있는 나는 국대다. 뭐 이런 생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운동으로 살 뺄 수가 있을 텐데 잠깐 러닝머신 올라가셔가지고 한 30분 걸어도 100칼로리 태우기 힘드실걸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드셔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등산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청계산을 간다고 칩시다. 처음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요. 자꾸 올라가다 보면 쉬워져요. 왜냐하면 근육도 단련되지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작에 최적화된 근육들만 동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이제는 별로 힘들진 않은데 내려오면 먹을 게 많아요. 파전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등산을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에너지를 소모한 것보다 에너지를 섭취한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고려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운동해서 살 빼는 건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 먹는 걸 줄여야만 된다. 일단 먹는 걸 줄이시고요. 먹는 걸 줄이시면 우리 몸은 큰일 난 줄 알아요. 에너지가 덜 들어와. 큰일 났어. 이렇게 되면서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초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해서 골격근의 양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골격근의 활성을 높여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세요가 원칙인데 이거는 뭐 1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획기적인 부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적게 먹는 게 정말 어렵죠. 저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욕구를 참는 것만이 유일한 비결인 건가요? 이게 정신력, 의지력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도 의지가 강하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비만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의지와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네. 네. 그런 책을 쓰신 거잖아요. 이번 책의 제목이 뭐죠? 슈퍼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강력한 거예요. 우리 슈퍼맨 하면 어떤 느낌이죠? 힘도 센데 나쁜 일을 하나요? 좋은 일 하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강력한데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도 줄이고 혈당도 좋게 하고 지방간도 좋게 하고 심혈관 질환도 좋게 하고 등등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우리가 이 호르몬을 슈퍼 호르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책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무슨 정말 시골 장터에 약 파는 사람들처럼 이거 한번 잡숴봐 모든 게 다 좋아져 거의 이 수준인데 이렇게 모든 부분에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 호르몬 중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식사를 하게 되면 위장으로 내려가서 잘게 부수죠. 부순 다음에는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고 소장을 거쳐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데 영양분이 흡수되는 길에 장 세포들이 쭉 도열하고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마치 보초병처럼 이 내분비 세포들이 끼어 있는데요. 이 세포가 당이 들어오는구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췌장에서는 당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많이 흡수가 되면 이게 위장에서 너무 빨리 내려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에서부터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는 그 수도꼭지를 잠궈줍니다. 좀 천천히 내려보내라. 이게 빨리 처리가 안 돼. 천천히 내려보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라는 신호를 머리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포만감이 밀물처럼 쫙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 호르몬 레벨이 높으면 허기가 잘 지지 않아요. 식욕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대사에 도움이 되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 호르몬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습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썼는데 혈중 농도를 올려가 보니까 이게 식욕이 떨어지고 포만감이 늘면서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 됐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좋은 효과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GLP-1.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배에는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더 잘 되고 누구는 덜 잘 되고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분비되는 부분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많이 나와주면 큰 도움이 되는데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비만 수술 들어보셨어요? 지방 흡입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방 흡입 말고 우리가 장을 어떻게 보면 재단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위장은 작게 만들고 소장을 끌어올려 가지고서 이제 위장에 붙여가지고 흡수가 좀 덜 되게 하고 이런 수술이 있어요. 비만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장의 뒤쪽 영역으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쪽에 GLP-1을 만드는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대장 직전까지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장이 길잖아요. 몇 미터 되잖아요. 그 뒤쪽으로 갈수록 이 세포들이 많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소장의 뒷부분까지 소화 흡수가 안 된 음식물이 도달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1번, 너무 많이 먹었다. 2번, 위장에서 너무 빨리 내려보낸다. 그럴 때는 이 GLP-1이 왕창 나와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브레이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위장의 운동을 조절하고 음식 섭취를 조절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술을 해서 소장의 뒤쪽으로 음식물이 많이 가게 만든 그런 상황이라면 GLP-1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아, 그러면 이렇게까지 밝혀졌으면 그냥 GLP-1이라는 아이를 약처럼 만들어가지고 비만 치료제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1990년대에 시도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주사를 하면요 2분 만에 다 깨져버려요. 호르몬이. 작용이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피 속에서 안 깨지고 안정하게 있으면서 약으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약회사들에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초창기 약이 나와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한번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약 이름이 싹센다라고 있는데 그 약이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싹센다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100kg인 사람이 싹센다를 맞으면 한 90kg이나 92kg 되거든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요즘 나오는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15kg에서 20kg까지도 빠져주니까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아, 지금 말씀하신 이 약들이 전부 GLP-1입니까? 그렇습니다. GLP-1에 근간을 두고 있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아, 요새 엄청 화제지 않습니까? 실제로 잘 되나요? 실제로 잘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론 머스크가 한때 자기가 살을 뺀 비결이 바로 이 오젬픽 위고비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셀럽들이 나도 그 방식으로 뺐어라고 이렇게 막 동참하면서 약물 오남용이 이제 문제될 수준까지 되는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아, 이거는 오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과다하게 섭취하면.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죠. 첫 번째 가장 흔히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식욕을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위장의 운동을 떨어뜨린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과도하다 보면 메스꺼울 수가 있고요. 토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다음에 설사나 변비가 생길 수 있고 해서 이 위장관 부작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심하게 구토를 한다든지 담석이라든지 담낭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다양한 이런 약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한 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이니만큼 많은 곳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가 보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이렇게 좋은 약이면 그냥 널리 다 맞게 먹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약효는 좋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너무 비싸요. 그걸 주사로 맞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체중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는 아직까지 보험이 되질 않습니다. 뭐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체중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는 보험을 잘 안 해주고요. 다만 그 당뇨병을 치료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으로 저희가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 GLP-1 이 아이를 주사로 맞지 않고도 내 몸에서 막 더 나오게 뭐 이렇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 할 수 있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수술입니다. 교수님, 수술은 주사보다 어렵잖아요. 쉬운 걸 여쭤봤는데.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제 GLP-1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당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면 단백질을 식전에 먹잖아요. 그러면 GLP-1이 좀 더 나오고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먹는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GLP-1이 더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많이 나와봤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에 1.5배 내지 2배 정도 조금 더 나오는군요. 2배면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저희가 실제로 수술을 받고 나서 재보면은 5배, 많게는 10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배 가지고서는 살짝 모자란 듯한 거죠. 운동도 사실은 GLP-1 분비를 좀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나와가지고서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거가 보고는 되어 있는데 약을 쓰는 거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고도 비만이라든지 당뇨병이 잘 조절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고도비만이 아닌 일반인들 가운데서 그래도 GLP-1 조금이라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가 듣기엔 두 가지 실천법이 있네요. 하나는 단백질이나 풀을 먼저 먹어라. 네, 또 하나는 운동을 좀 더 많이 해라.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네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뻔한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뇨병 치료나 비만 치료에 있어 가지고서 근간을 이루는 거는 뭘 하든지 간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하고 그 위에다가 빌드업을 해가라는 거죠. 그걸 빼진 않습니다. 그럼 저 운동을요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여쭤볼게요. 하나는 무게 드는 운동이 있고요. 하나는 유산소, 하나는 재밌는 운동이 있습니다. 뭐 공놀이하고 뭐 이런 것들.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은 하시라고 그럽니다. 동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개 그 환자분들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하시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라도 일단 하고 얘기해라. 교수님 뭐 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그 일리프티컬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러닝머신 같은 거 뛰면 쿵쿵쿵거리고 하니까 이걸 소음도 없고 관절을 좀 부담이 덜 가고 하니까 이것도 저항을 얼마나 두고 하는지 이런 거 따라 가지고서 사실은 굉장히 운동이 많이 돼요. 이거를 아침에 15분 정도 이렇게 해주면 몸이 좀 풀리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매일 하려고 하는 거가 캐틀벨 스윙. 한 번 할 때 10회에서 15회 그리고 3번 정도 반복하는. 근데 이제 그거라도 꾸준히 하는 게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죠. 100살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여도 되니 꾸준히 하시라. 음식 조절하는 다이어트를 많이 했던 분들 요요도 참 많이 겪습니다. 저도 사실 요요를 굉장히 많이 겪어봤고요. 그럼 이 요요를 겪다 보면 계속해서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를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운동이죠. 미국에서 TV 프로그램 중에서 더 비기스트 루저라는 게 있어요. 200kg 되는 사람이 100kg을 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기초 대사량을 쟀더니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나 살을 빼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 그 신진대사율이 뚝 떨어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이제 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소에 따라서 몸이 최대한 발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날씬해진 상태를 우리 몸이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가 그리운 겁니다. 살이 많이 쪘을 때가. 그래서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좀 그리워하지 말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살이 잘 찝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는 살을 빼신 분이 제일 살이 잘 찝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우리 몸이 어떤 방어 기전에 의해서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방심을 하시게 되면 다시 살이 찔 수가 있고 더 불행한 거는 뭐냐면 오버슈팅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뺐으면 살이 찔 때는 이걸 살짝 또 넘어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절망에 빠지게 만들죠. 하지만 그거를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체질을 아예 바꿀 수 있다. 운동을 해서 이제 골격근 양을 키워주고 또 골격근이 활성화돼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되고 하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한 친구가 살을 엄청나게 많이 빼서 다른 친구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지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 빼는 건 아니잖아. 너무 기분 나쁜데 맞는 말이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환자분들 중에서 회사에서 기획 파트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또 공무원들도 계시고 공무원들 기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중 조절에 대해서도 한번 기획을 하고 기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드리거든요. 깜짝 놀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인데. 그냥 막연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 이런 거죠. 마치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전략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전략을 세웠으면 실천해야 되거든요. 실천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나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데이터로서 객관화시켜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체중을 재야죠. 체중이 얼마세요? 하면 요즘 목욕탕을 안 가서 모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체중계는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칼로리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촬영을 하면 칼로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한번 또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 측면에서는 손끝을 찔러서 하는 혈당 측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너무 힘드시면은 특히 당뇨병 전 단계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연소혈당 측정기를 가지고서 자기 데이터를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데이터로서 객관화시켜 가지고서 모니터링까지 해준다 그러면 완벽하죠. 수면은 어떤가요? 잘 자는 게 혈당이나 체중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네, 우리 몸은 잠을 잘 자야지 잘 움직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자도 안 되고 너무 작게 자도 안 되고 개인에 맞는 적절한 수면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대개는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뭐 7시간 내지 8시간 이 최적이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뭐 평균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낮밤이 바뀐 분들이 있어요. 밤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 그다음에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심해지죠. 젊은 사람들은 잠을 좀 잘 못 자더라도 크게 표시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수면과 관련되어서 우리 건강이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이 하나의 어떤 리듬을 타고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고 되게 학계에서는 일주기 리듬이라고 해요. 하루를 주기로 하는 리듬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하루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루씩 돌아가는 리듬이기 때문에 그 리듬을 타서 가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모든 장기가 다 이제 쉬게 되죠. 근데 자기 전에 뭘 드시면 어떻게 돼요? 장은 움직여야 돼요. 이거를 자니까 위장에다가 떡 올려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장은 계속 움직여야 되고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고 대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뭘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개운치가 않는 겁니다. 몸이 못 쉬는 거군요. 예.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다음에 퀄리티가 있는 잠을 자기 위해서는 수면 환경도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속을 좀 비워 주셔야지 장도 잠을 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건강해집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우, 내 혈관은 이미 배렸다. 이번 생엔 틀렸다. 혹시 이 나빠진 혈관을 건강하게 되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혈관 건강을 위해서 A, B, C, D, E가 있어요. A는 뭐냐면 A1C입니다.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을 약자로 A1C라고 씁니다. 혈당 조절의 지표가 당화혈색소이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하자. B는 blood pressure. 혈압입니다. 혈압을 조절하자. C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자. D는 두 개입니다. 다이어트 또는 드럭입니다. 식이요법이나 약물을 적절하게 쓰자. E는 뭘까요? 다이어트가 나왔으면 엑서사이즈입니다. 운동을 하자. 그래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식이 혹은 약제, 운동 이 A, B, C, D, E를 통해서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혈관이 망가져서 틀렸다 이게 아니라 이런 A, B, C, D, E를 지키시고 그리고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셔서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셔야죠. 모르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당화혈색소는 뭔가요? 혈색소는 적혈구 속에 있는 색소를 말하는 거예요. 빨간 색소예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서 산소를 전달해주고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혈색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 속에 이제 포도당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붙은 거예요. 당화가 됐다 그래요. 이 당화된 거를 우리가 그 흔히 볼 수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양념갈비 색깔이 구우면 어떻게 돼요? 갈색이 되죠. 그 당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혈색소에 생긴 거예요. 그렇게 바뀐 혈색소를 당화혈색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최근 한 2, 3개월 동안에 우리 피 속의 포도당 농도, 혈당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혈당은 지금 현재의 혈액 속에 있는 당을 보는 거라면 당화혈색소는 지난 한 두세 달간의 문제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쯤에 환자분이 외래로 오셨어요. 진료실로 오셨는데 공복 혈당은 많이 좋아졌는데 당화혈색소가 높은 거예요. 여름 휴가 때 뭐 하셨어요? 뭐 많이 드셨어요? 아, 제가 태국에 가가지고 뭘 단 걸 많이 먹고 한 2주를 있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좋아진 거는 그 다음에 한국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신 거고 태국에 나가셨을 때 당이 높았단 말이죠. 이제 그거가 당화혈색소에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검사지만 혈당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만 보더라도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교수님 얘기하면서 그래도 희망이 생기는 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혹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내 몸을 좀 망가뜨렸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좋은 습관으로 되돌리면 내 모든 것들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오늘 이렇게 조영민 교수님과 당뇨, 또 다이어트,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지식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건강한 삶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대가들의 고급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